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직접 가보시겠다는 겁니까? 윤재현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어.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것은 그날 오후 48층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회의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저는 늘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다고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이 제국, 국도그룹. 건설부터 유통, 물류까지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이사회 안건 검토 완료했습니다. 최기혁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제 옆에서 20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믿음직했죠.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고했네.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됐으니까요. 수익률, 효율성, 시장 점유율.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은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부품일 뿐이었습니다. 참, 도연 상무가 급히 뵙자고 하는데요.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아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제 외아들, 후계자로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들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각오, 결심,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인가? 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들과 대화할 때도 저는 늘 그랬습니다.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보다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보는 게 더 편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아들 쪽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예. 상대가 누군가? 당연히 재계 집안 딸이거나 최소한 명문가 출신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그 정도는 알 거라 믿었으니까요. 서다인이라는 분입니다. 서다인? 어느 집안인가? 서씨 중에 재계 쪽으로는 아버지, 그분은 재계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학자 집안? 법조계? 아닙니다. 우리 회사 협력사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협력사 물류센터 직원입니다. 저희 국도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 당혹감, 배신감,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도연아,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있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협력사 직원이라고? 물류센터 직원이라고? 예. 그게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건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 저는 비웃었습니다. 아니, 비웃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눈을 보는 순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연아, 들어봐. 사랑이 뭔지 나도 안다. 하지만 결혼은 다르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고 사업과 사업의 연결이야. 내가 누구냐? 국도그룹 후계자 아닌가? 저는 그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이라고? 저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상관없어. 하지만 넌 이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야. 책임이 있다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까지 회사가 결정할 순 없습니다. 이 자식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아들의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폭력은 무능한 자의 도구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도연아,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할 거냐? 예. 내가 반대해도? 예.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에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봤습니다. 불굴의 의지, 그리고 실망.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직함이 아니라 능력을 봐야 한다고. 그런데 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직함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서다인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힘든 환경에서도 동료들을 챙기고 부당한 일에는 맞서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없어도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서울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회장님, 최기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 상무님, 철이 없으십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릴까요? 아니, 됐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후계자가 협력사 직원과 결혼한다?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네.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틀릴 리 없어. 아들이 철없는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 혜원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여보, 도연이가 미쳤나 봐. 아내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협력사 직원이랑 결혼하겠대. 그래요? 그래요가 아니지. 이게 말이 되나?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갑자기 왜 그 얘길? 당신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늘 맞았던 건 아니잖아요. 이번엔 직접 봐요. 그 사람이 정말 도연이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지 당신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아니야, 틀릴 리 없어. 하지만 만약? 그 만약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그 서다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고.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결정이 될 줄은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여보, 나 물류센터에 들어가 볼까 해. 아내는 커피를 따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물류센터요? 시찰 말씀이세요? 아니, 시찰이 아니라 직접 일하러. 예.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국도그룹 회장이 물류센터에서 일하겠다니
정상적으로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당신 정신 멀쩡하세요? 멀쩡해. 아주 멀쩡하고 말고. 저는 아내에게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서다인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그 사람의 일터에서 그 사람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회장 신분으로 가면 모든 게 포장될 테니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일용직 직원으로 들어가겠다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가? 신분이 탄로나면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힐 텐데. 그래서 최소한의 사람만 알아야지. 최 실장한테만 말할 거야. 아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니 정말 도연이를 생각하시는 거네요.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좋아요. 하세요. 대신 조심하시고. 아내의 허락을 받은 저는 곧바로 최기혁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는 회장 집무실에서였습니다. 최 실장. 예, 회장님. 자네한테 부탁할 일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국도물류센터에 일용직으로 위장 취업할 것, 신분은 철저히 숨길 것, 그리고 이 사실은 최 실장 외에는 절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 회장님, 그건 최기혁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신분이 탄로나면. 그래서 자네가 철저히 관리해줘야지.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그런 곳에 가실 필요 있네. 내가 판단할 일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진수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어 경력은 적당히 타 물류회사 경력직으로 해두고 나이는 그대로 가되 사정이 있어서 늦게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면 되겠지. 알겠습니다. 최기혁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참, 그리고 최 실장. 예. 물류센터 현황 보고서 좀 가져와 봐. 최근 실적이랑 인력 현황, 그리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다인이라는 직원 정보도. 알겠습니다. 최기혁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국도그룹 회장이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위장 취업을 하다니 미친 짓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기혁이 가져온 서류에는 윤진수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력,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회장님, 이걸로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물류센터 인사 담당자한테는 본사 추천 인력이라고만 통보했습니다. 잘했네. 그런데 회장님, 최기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번 기회에 물류센터 전반적인 점검을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사실 그쪽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건 나중에 생각하지.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최기혁은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또 한 번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그날 저녁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 대신 낡은 청바지와 면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준 옷이었습니다. 어때요? 이상하네. 정말 이상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국도그룹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좋아요. 딱 일용직 아저씨 같은데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물류센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아세요? 걱정 마. 젊었을 때 현장 경험도 있어. 그게 몇십 년 전인데요. 아내의 걱정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 있는 척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제가 모르는 곳에서 최기혁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박 공장장님, 저예요. 전화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도물류센터 박영도 공장장이었습니다. 최 실장, 무슨 일이야?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센터에 오신대요. 뭐, 시찰? 아니요, 위장 취업입니다. 일용직으로.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쳤군. 문제가 뭔지 아시죠? 만약 회장님이 우리 거래 내역을 눈치채시면 알아. 센터 폐쇄 계획이 물거품 되는 거지.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를 폐쇄시킨 후 외주 물류업체를 통해 이권을 챙기는 계획. 그 외주 업체의 실소유주는 박영도였고 최기혁은 뒷돈을 받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조심하세요. 회장님은 윤진수란 이름으로 오실 겁니다. 알았어. 그리고 최 실장. 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센터를 정리하자고. 안전사고 한두 건 터뜨리면 본사에서 폐쇄 결정 내릴 거 아냐?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세요. 걱정 마. 적당히 할 테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기혁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20년간 회장 곁을 지켰지만 정작 자신은 월급쟁이일 뿐이었습니다. 자식 교육비, 집값 대출. 이 나이에도 허덕이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박영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수십억이 들어오는 거래. 어차피 센터는 적자잖아. 없어져도 회사엔 이득이야.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배신이 얼마나 큰 결과를 불러올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도물류센터 정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손에는 신분증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시작이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몰랐던, 아니, 외면했던 세계. 그 세계의 문턱을 드디어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물류센터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우선 소리가 달랐습니다. 본사 회장실은 늘 조용했습니다. 두꺼운 카펫, 방음 처리된 벽, 그리고 직원들의 낮은 목소리.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지게차가 지나가는 소리, 박스를 내려놓는 쿵쿵거리는 소음, 직원들이 서로 부르는 큰 목소리. 모든 게 생생하고 거칠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윤진수 씨?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요. 안전교육은 오전에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락커 배정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것조차. 평소라면 비서가 다 처리했을 일들을 직접 해야 했습니다. 락커룸으로 가는 길, 복도를 지나는데 땀 냄새와 기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불쾌하지는 않았지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 락커룸에서 한 젊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 오늘 첫 출근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김태식이라고 해요. 여기 3년째 다니고 있어요. 윤진수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63입니다. 오, 그럼 저희 아버지랑 비슷하시네요. 편하게 진수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형님이라니. 국도그룹 회장을 형님이라고 부르다니. 웃긴 상황이었지만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형님, 여기 일 처음이세요? 아니, 예전에 다른 데서 좀. 아, 경력자시구나. 그럼 좀 수월하시겠네. 여기 일이 생각보다 빡세거든요. 태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박 공장장님이 좀 까다로우세요.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요? 예. 실수하면 엄청 혼나요. 뭐, 그래도 다인 누나가 있어서 다들 버티는 거죠. 다인, 누나? 아, 서다인 누나요. 여기서 제일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엄청 착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누나 아니었으면 진작에 그만뒀을 거예요, 저.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서다인. 바로 제가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 어떤 분인데요? 어떤 분이냐고요? 태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천사죠. 진짜 착해요. 신입이 실수하면 대신 사과하고 누가 힘들면 자기 일 제쳐두고 도와주고 박 공장장한테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군요. 형님도 곧 만나실 거예요. 오늘 안전교육 담당이 다인 누나거든요. 안전교육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회의실 같은 곳이었는데 의자 10개 정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신입 직원 5명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다인. 사진으로만 봤던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게 맞는 표현일까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옷도 진한 화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정한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간단히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맑고 진실했습니다. 저는 서다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됐어요. 다들 여기 처음이시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류센터 일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셔야 해요.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게차 동선, 중량물 운반 방법, 비상구 위치, 모든 걸 꼼꼼히 알려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신입 직원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기, 만약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즉시 공장장님이나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작은 위험도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는 늘 비용, 효율, 수익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진수 형님, 저랑 같은 라인에서 일하실 거예요. 태식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담당 구역이에요. 박스 분류 작업인데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끊임없이 박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고 구역별로 분류해서 쌓아야 했습니다. 처음 30분은 괜찮았습니다. 1시간까지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손은 이미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잠깐만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다인이었습니다. 첫날이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가 생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다 힘들어요. 대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진심이 담긴 위로였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은 소박했습니다. 본사 임원 식당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더 따뜻했습니다. 진수 형님, 여기 앉으세요. 태식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 옆에 서다인도 앉아 있었습니다. 첫날 어때요? 많이 힘드시죠? 서다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생각보다 훨씬 힘드네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엔 3일 만에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하셨어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동료들 때문이요. 여기 사람들, 다들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웃고, 그게 좋아서 계속 다니는 것 같아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물었습니다. 돈도 물론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먼저.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박영도 공장장이었습니다. 그가 한 직원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장장님. 죄송하면 다야? 이거 잘못 분류하면 전체 일정이 꼬인다고. 실수했습니다. 실수? 실수면 다 용서돼? 박영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식사를 멈추고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공장장님, 서다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서다인 씨는 상관없으니까 식사나 하세요. 상관 있어요. 저도 같은 팀이니까요.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해. 결국 박영도가 물러났습니다. 그가 돌아서자 식당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서다인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런 일 자주 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공장장님은 원래 저러세요? 요즘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시나 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센터 폐쇄 계획 때문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오후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일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부끄러웠습니다. 회장실 가죽 의자에 앉아서 이 사람들의 노동을 단순히 숫자로만 봤던 제가 퇴근 시간 저는 비틀거리며 라커룸으로 갔습니다. 형님, 내일 또 봐요. 태식이 손을 흔들며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라커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다인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그녀가 파스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거 허리에 붙이세요. 조금은 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조금 나을 거예요. 첫날이 제일 힘든 법이니까.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짜 좋은 사람. 아들이 선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요. 파스 가져올게요. 아내가 파스를 붙여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다인 씨는 어땠어요? 좋은 사람이더군.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어. 더 봐야 해. 그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현장 일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서다인을 보면서 그리고 동료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평범할 줄 알았습니다. 진수 형님, 저쪽 구역 박스 좀 옮겨주세요.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지게차가 놓고 간 박스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흑,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리프트 한 대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신입 직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위험해. 순간 서다인이 달려가더니 그 직원을 밀쳐냈습니다. 동시에 리프트에서 짐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쾅! 엄청난 소음과 함께 박스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만약 다인이 늦었다면 그 직원은 큰 부상을 입었을 겁니다. 괜찮아요? 다인이 쓰러진 직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달려갔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리프트가 왜 이래? 태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고장 난 거 아니야? 다인이 리프트를 살펴봤습니다. 저도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유아포스가 낡아서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안전 잠금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비를 안 한 거네요. 다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두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박영도 공장장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공장장님, 리프트가 고장났습니다. 방금 짐이 떨어질 뻔했어요. 다인이 설명했습니다. 박영도는 리프트를 대충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거 쓰지 말고 다른 거 써. 다른 걸로 쓸 게 아니라 수리를 해야죠. 수리는 나중에 하면 되잖아. 나중에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사람 다칠 뻔했어요. 다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장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인뿐이었습니다. 서다인 씨, 박영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크게 만들고 싶어? 본사에 보고하면 우리 센터 평가 점수 떨어진다고. 그럼 누가 책임져? 평가 점수보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사람? 다치지도 않았잖아. 다행히 안 다쳤지만 다음번엔 모릅니다. 두 사람이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공장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됐어, 알아서 해. 박영도가 손을 휘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본사에 보고하는 건 내가 허락 안 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다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영도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다인 씨, 후회할 거야. 후회는 제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공장장이 떠나고 다인은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본사 안전관리팀 이메일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첨부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저는 감탄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택하는 사람.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도는 사무실에서 최기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실장, 큰일 났어. 무슨 일입니까? 서다인이란 직원이 본사에 안전사고 보고했어. 리프트 고장 건으로.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제네요. 문제가 아니라 재앙이야. 이거 본사에서 조사 나오면 센터 폐쇄 계획 다 틀어져. 진정하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최기혁은 침착했습니다. 20년간 회장 곁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 어떻게 처리할 건데? 보고서를 수정하면 됩니다. 직원 과실로. 뭐? 안전사고가 아니라 직원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다인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동시에 센터 안전평가 점수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 저를 믿으세요. 20년간 서류 작업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기혁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다인이 보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용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서다인의 부주의한 작업 지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원래 내용과 정반대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사업이야.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처음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뎌졌습니다. 돈 앞에서 양심은 사치였습니다. 수정된 보고서는 회장 결제함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최기혁이 임의로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조된 서명이었습니다. 이틀 후 다인이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저도 은근히 뒤따라갔습니다. 서다인 씨, 박영도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본사에서 온 답변이야. 읽어봐. 다인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 과실이라고요? 본사 판단이 그래. 말도 안 돼요. 저는 분명히 리프트 고장을 보고했어요. 보고서에는 내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 지시했다고 나와 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 회장님 서명이 들어간 공식 문서인데? 다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 서명? 저는 그런 보고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건으로 너는 경고 처분이야. 앞으로 조심해. 박영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인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저도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기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실장. 예, 회장님. 물류센터에서 안전사고 보고 올라온 거 있나? 아, 예, 있었습니다. 내용이 뭔가? 직원 과실로 인한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이미 처리했습니다. 내가 결제했나? 예.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류 다시 보고 싶은데 지금은 보관함에 있어서요. 내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전화를 끊었지만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다인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 분노, 배신감,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인 누나, 괜찮아요?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인 씨, 네. 힘든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진실을 알아내야 해. 하지만 아직은 정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우연히 사무실 복사기 옆에서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공장장이 흘리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도물류센터 폐쇄 검토 보고서.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폐쇄? 이 센터를 닫는다고? 저는 주위를 둘러본 후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요약본이 있었습니다. 안전평가 점수 지속 하락, 수익성 악화, 폐쇄 후 외주 전환 시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맨 아래 결제란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재원. 제 서명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런 서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제한 적도 없었습니다. 급히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달려가 다시 자세히 읽었습니다. 내용을 읽을수록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직원 서다인의 반복적인 안전수칙 위반으로 센터 평가 점수 하락.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인은 오히려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영도 공장장의 건의로 외주 업체 전환 시 연간 15억 원 절감 가능. 숫자 뒤에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외주 업체 명단에서 저는 결정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태양물류 마이너스 대표 박영진. 박영도의 동생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박영도는 센터를 폐쇄시켜서 동생 회사에 일감을 넘기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인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제 서명이었습니다. 분명히 제 것이었습니다. 필체까지 완벽했습니다. 누가 내 서명을 위조했지?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최기혁. 20년간 제 곁에서 수천 번 제 서명을 받던 사람. 완벽하게 따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최기혁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증거가 더 필요해. 만약 지금 따졌다가 증거를 인멸당하면 끝이었습니다. 조용히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센터에 남았습니다. 모두 퇴근한 후 혼자 사무실로 갔습니다. 공장장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파일 하나. 센터 폐쇄 프로젝트. 파일을 열자 여러 서류가 나왔습니다. 최기혁과 박영도의 메시지 기록, 금전거래 내역, 조작된 안전평가서,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여러 번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이 자식들, 20년을 목이 메었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최기혁. 제가 믿었던 사람,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 그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다인처럼
모든 사진을 찍은 후 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더 차가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마요. 무슨 일 있었죠?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위조된 서명, 조작된 보고서, 박영도와 최기혁의 공모.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실장이 그럴 리가.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가 있어. 저는 휴대폰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물론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상대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알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제국. 하지만 그 안에 썩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보고 정의보다 효율을 우선시하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제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박영도를 볼 때마다 역겨웠습니다. 저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그 얼굴 뒤에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들 잠깐 모여봐. 박영도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사에서 공지 하나 내려왔어. 그의 손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뭔데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센터 효율화 작업에 들어간대. 그래서 박영도가 잠시 멈췄습니다. 인원 조정이 있을 거야.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인원 조정이요? 그게 구조 조정이야. 말 돌려서 하지 말고. 다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구조 조정. 다음 주부터 시작될 거야.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빨을 깨물었습니다. 이 자식들, 결국 시작했구나. 센터를 폐쇄하기 위한 첫 단계. 인원을 줄여서 업무를 마비시키고 그걸 핑계로 센터를 닫는 것. 공장장님, 다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 거죠? 그건 본사에서 결정할 거야. 본사가 뭘 알아요? 여기서 누가 얼마나 일했는지. 서다인 씨, 나한테 따지지 마. 나도 지시받은 거야. 박영도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시요? 누구한테? 그건 말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다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끝까지 싸우겠구나. 그리고 동시에 느꼈습니다. 내가 보호해야 해. 더 이상 희생되게 놔둘 순 없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는 건 이제 끝이었습니다. 직접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회장 신분을 밝히고 나서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더 교묘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계획을. 사흘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해고 통보서입니다. 박영도가 봉투들을 나눠줬습니다. 15명. 센터 전체 인원의 절반이었습니다. 태식도 받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다인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본사 결정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박영도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공장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 직원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잘못? 없어. 그냥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 사정이 안 좋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왜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다인이 소리쳤습니다. 서다인 씨, 감정적으로 굴지 마. 이건 비즈니스야. 비즈니스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을 비즈니스라고요? 목숨? 해고지 죽는 게 아니잖아.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되지. 박영도의 말에 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장장님,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아세요?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악착같이 일했다고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월급쟁이라고. 월급쟁이가 월급쟁이를 버리면 어떡합니까? 다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인 씨, 진정해. 제가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이 돼요? 진수 형님도 받으셨잖아요. 그제야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봤습니다. 저도 해고 대상이었습니다. 내일 본사에서 담당자 내려온대. 그때 문의사항 있으면 하고. 박영도가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분노했습니다. 다인 누나. 태식이 다인을 불렀습니다. 저 어떡해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태식아. 다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태식을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본사에서 담당자가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사 인사팀 김대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다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해고 기준이 뭡니까? 업무 평가와 근속 연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럼 저는 왜 포함됐습니까? 저는 5년 넘게 일했고 평가도 항상 좋았는데요. 김대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서다인 씨는 최근 안전사고 유발건으로 경고 처분 받으셨네요. 그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건 조작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사고를 막았다고요. 조작이요? 증거 있으세요? 증거는 다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 조작됐으니까요. 증거 없으면 회사 기록을 따를 수밖에 없죠. 김대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에 제기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거든요. 그럼 왜 내려오신 거예요? 형식상이죠. 회사도 절차는 지켜야 하니까요. 그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김대리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뭡니까? 형식상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사람들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인생이요? 김대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저씨, 현실을 아셔야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국도그룹이에요. 대한민국 10대 기업. 그런 회사가 일일이 개인 사정 다 봐줄 수 있겠어요? 그래도요? 아저씨는 계약직이죠? 계약직이 뭔지 알아요?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계약직이라고 버려도 되는 거라고? 당연하죠. 그게 싫으면 정규직이 되든지. 아, 근데 아저씨 나이에는 힘들겠네요? 김대리가 비웃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김대리님, 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물론이죠. 하지만 회사는 사람 보는 데가 아니에요. 숫자 보는 곳이죠.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걸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 대체하는 거 하루면 돼요.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 수백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나가주세요.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닥쳐.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김대리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닥치라고 했어. 당신 같은 인간이. 아저씨, 지금 본사 직원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본사 직원? 그래서 뭐? 당신이 이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뭔데? 저는 정규직이고 본사 인사팀이에요. 아저씨는 계약직이고요. 그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 회사에서는 그렇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그 오만한 얼굴을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폭력을 쓰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김대리. 다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좋아요. 어차피 할 말 다 했으니까. 아, 참. 2주일 후에 짐 싸서 나가시면 됩니다. 김대리가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만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회사구나.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는 회사.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이제 전쟁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사람을 위한 전쟁.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감사팀, 이사회, 언론사, 모든 곳에 보낼 이메일.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는 것,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잡는 것. 복수는 차갑게, 정의는 뜨겁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CCTV 백업, 조작된 서류, 금전거래 내역, 위조된 서명. 모든 것.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국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모든 임직원과 언론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국도그룹 회장 윤재원이었습니다. 준비됐나? 아내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끝낼 때야. 조심해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순 없어. 저는 USB 2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나는 최기혁의 비리 증거, 다른 하나는 박영도의 횡령 자료였습니다. 기념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수백 명의 하객,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최기혁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축사 준비는 다 되셨죠? 물론이지. 아주 특별한 축사가 될 거야. 그럼 좋습니다. 20분 후에 시작됩니다. 최기혁이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지막이구나. 우리의 20년이. 식이 시작됐습니다. 국가 재창, 회사 연역 소개, 각종 시상식. 형식적인 순서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였습니다. 다음은 윤재원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은 국도그룹이 창립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쁜 날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부끄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상한 시작이었으니까요. 지난 3개월간 저는 제 회사 물류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윤진수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일용직 직원으로요.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최기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제 아들이 그곳 직원과 결혼하겠다고 해서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죠. 협력사 직원이라니.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것들을 봤습니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서로를 챙기는 동료의 위험 속에서도 정의를 지키려는 용기. 저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뒤쪽에 서다인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초대받아 왔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것들도 봤습니다. 부패, 거짓, 배신. 최기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최기혁 비서실장, 박영도 공장장. 두 분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오늘의 주인공들이니까요. 경호원들이 두 사람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1년간 공모해 왔습니다. 물류센터를 폐쇄하고 외주 업체로 이권을 넘기기 위해서요. 저는 USB를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작된 안전보고서, 위조된 제 서명, 금전거래 내역. 이것은 최 실장이 제 서명을 위조한 서류입니다. 센터 폐쇄를 승인한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저는 이 서류를 본 적도 결제한 적도 없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것은 박 공장장이 동생 회사와 주고받은 계약서입니다. 센터가 폐쇄되면 모든 물류를 그 회사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죠. 그 대가로 최 실장은 3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화면에 통장 내역이 떴습니다. 숫자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화면에는 다인의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원본과 수정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전사고를 보고한 직원을 오히려 가해자로 만든 조작 문서입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최 실장, 20년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가족처럼 여겼고, 하지만 당신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돈 때문에. 최기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당신이 죄송해야 할 사람은 저가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누명을 쓴 사람들입니다. 저는 박영도를 받습니다. 박 공장장,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안전보다 이익을 택했죠. 그 결과가 뭔지 알아요? 저는 다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리프트가 고장나던 날의 영상이었습니다. 저 직원은 죽을 뻔했습니다. 당신이 정비를 미뤘기 때문에요. 박영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즉시 최기혁 비서실장과 박영도 공장장을 해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물류센터 폐쇄 계획은 전면 취소합니다.
해고 통보받은 모든 직원은 복직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뒤쪽에서 다인이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국도그룹은 오늘부터 변합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회사로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최기혁과 박영도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최기혁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왜 직접 현장에 가신 겁니까? 회장님, 앞으로 경영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다인에게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다인 씨, 회장님, 아니, 진수 형님? 그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윤재현입니다. 국도그룹 회장이고 도연이의 아버지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방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더 빨리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인 씨, 제 아들과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3개월간 본 당신은 정직하고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당신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압니다. 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아들 미안하다. 내 말이 맞았어.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마음에 있더구나. 저는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축복한다. 너희 둘. 부자가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날이 아니라 사람의 날이었으니까요. 식이 끝난 후 저는 물류센터 직원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태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진수 형님, 편하게 불러요.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저희 다 거리에 나앉을 뻔했어요.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다인 씨가 한 거지. 나는 늦게 깨달았을 뿐이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20년 동료, 신뢰했던 사람, 그리고 제가 믿었던 저 자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대신 더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요. 사람을 보는 눈, 정의를 지키는 용기, 그리고 진짜 가족. 한 달 후, 저는 조용한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다 됐어요. 아내가 마지막 요리를 상에 올렸습니다. 국, 찌개, 전, 나물.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과 다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 와요. 얼른 들어와. 아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넷이서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자, 다들 편하게 먹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편하게 불러요. 이제 가족인데. 아버지. 그래, 그렇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 먼저 이거 받아.
저는 작은 상자를 다인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다인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백금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에게 주는 전통이야.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서 아내에게. 이제 내가 받을 차례야. 저는 직접 팔찌를 다인의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며느리의 증표가 아니야. 예, 나의 사죄야. 다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 너를 봤을 때 나는 편견으로 가득했어. 협력사 직원이라는 딱지만 보고 사람은 보지 못했지. 미안하다. 아버지. 그런데 센터에서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품격이 뭔지. 저는 다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돈도 없고 지위도 없었어. 하지만 너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었지. 정의감,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 그게 진짜 부자야. 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감사하지. 내가 우리 아들을 선택해줘서, 그리고 나를 깨우쳐줘서. 도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감사합니다. 뭐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셔서요. 존중? 아니야. 내 선택이 옳았던 거지. 내가 틀렸고,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회장과 직원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어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 좋은 쪽으로. 구체적으로는요? 우선 안전관리팀을 새로 만들었어.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부서야. 그리고 저는 다인을 봤습니다. 다인 씨를 팀장으로 임명했지. 예, 저를요? 다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센터에서 가장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너잖아.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경험은 쌓으면 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그리고 너만큼 진심인 사람 본 적 없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들 전원 정규직 전환. 어제 이사회에서 통과됐어. 정말요? 도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회사에는 계약직이 없어. 모두 정규직이야. 아버지,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나는 숫자만 봤어. 수익률, 효율성, 비용 절감. 그게 전부였지. 하지만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 이제는 다르시잖아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이제는 달라. 사람이 먼저고 숫자는 그 다음이야.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그래. 언제? 다음 달 15일이요. 좋아. 성대하게 치르자. 아니요, 소박하게 할 거예요. 다인이 말했습니다. 소박하게? 예. 센터 동료들이랑 가족들만 초대하려고요. 화려한 건 저희랑 안 어울려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대했을 겁니다. 재벌 집안 결혼식인데 소박하게 말도 안 된다고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좋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과 다인이 돌아가고 저는 아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보, 응? 후회 안 해요? 뭘? 최 실장,
20년이나 함께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아쉽긴 하지만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야. 그래도 여보, 나는 배웠어. 오래 함께 했다고 다 가족은 아니더라고. 진심이 있어야 가족이지.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이번엔 직접 보라고 했을 때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당신이 변한 거예요. 스스로. 아니야. 사람들이 변하게 해줬지. 다인이, 태식이, 센터 직원들. 그 사람들이 나를 깨웠어. 며칠 후, 저는 회사 로비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거대한 글씨가 벽에 새겨졌습니다. 사람이 곧 회사다. 직원들이 그 앞을 지나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 앞에 섰습니다. 정말 이게 답이었구나. 3개월 전만 해도 몰랐습니다. 회장실 가죽 의자에 앉아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현장에 가야 보이는 것들, 땀 흘려야 느껴지는 것들, 사람이 되어야 아는 것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형님, 저 다음 주에 결혼해요. 그래, 축하한다. 형님 덕분이에요. 일자리 지켜주셔서. 형님 아니었으면 저 결혼도 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지켜낸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됐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알게 되어서, 정의를 지킬 용기가 생겨서, 진짜 가족을 얻어서. 그날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지났고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다. 회장이라는 이름보다 사람이라는 이름이 더 소중하다는 걸 배웠다. 이제 나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는 회사를 만들 것이다. 그게 내 마지막 사명이다. 펜을 놓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로 사는 삶에.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무엇이 진짜 부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